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나라 살림과 지역 현안 해결을 책임지고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뛰게 될 지역 일꾼이 결정됐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모시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제주 미래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당선인 세 분 소개합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 송재호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시을 선거구 오영훈 당선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역 의원 불출마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제주시 갑의 송재호 당선인부터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경쟁이었는데요. 과분한 표를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지요.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그와 함께 현장에서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달라는, 또 생존과 생계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선에 성공한 두 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주시을 오영훈 당선인부터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똑같이 리턴 매치를 좀 하게 됐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분한 사랑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문재인 정권과 함께 제대로 극복해내라는 시민 여러분들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돌파해내라, 이런 명령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거 초기부터 좀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면서 당선이 됐는데요. 예, 위성곤 당선인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다시 일할 기회를 부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선거 과정 안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시민들께서 저에게 주셨던 좋은 제안과 좋은 의견, 또 우리 지역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 서귀포가 정말 더 커나가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 시민과 함께 왔고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속에 있는 위성곤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총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 속에서 치른 선거였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지역 3개 선거구 모두 지켜냈습니다. 총선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오영훈 당선인부터. 네. 우선 3개 선거구를 모두 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벌써 5번째인데요. 제주도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주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조기에 이뤄내지 못하면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게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뜻으로도 저는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도당 차원의 대응,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자분들의 대응 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성곤 당선인께서는 총선 평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국난 속에서 치러진 선거를 훌륭히 우리 국민들께서 잘 치러낸 것 같습니다. 그 국난을 극복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당에게 이제 180석이라는 많은 의석을 주었는데 이 압승에 따른 또 다른 무게감도 갖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국난을 잘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모아진 거라고 보아지고요. 제주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 현안을 구체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투표 민심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 현안과 공남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송재호 당선인은 초선이신데 선거 치른 느낌 어떠셨습니까? 느낌으로 일단 말하면 걸어온 삶의 길하고는 아주 다른 길이었죠. 그러니 사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든 게 있고요. 컴퓨터로 이야기하면은 마치 부팅을 새로 하는 그래서 힘든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기간이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배우는 기여서 제가 또 감히 말씀드리면 경험이 그만큼 많아졌으니 삶 자체는 굉장히 풍성해졌다. 그래서 이걸 잘 조화롭게 해서 좀 지혜롭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앞서 언급한 대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선거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뭐 어려움이 없는 분도 있었을 테고요. 유성군 당선인 그 선거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어디 이제 그 식당을 찾았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3일 동안 손님이 없었다. 그때가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요. 선거를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이분들에게 가서 표 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겠다는 이제 다짐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추경으로 7조 6천억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빨리 이제 재난소득이라든가 재난기본수당을 빨리 국회에서 처리를 해서 이런 이제 국민들께 이제 빨리 들여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 그리고 기업이 어려운 분들이 좀 이겨낼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송재호 당선인께서는 선거 과정에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 뭐가 있겠습니까? 선거 과정 자체가 뭐 내내 사실은 어려웠고요. 가장 힘든 부분은 우리 유권자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일종의 뭐 희망의 어떤 메시지 또 더 잘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존과 생계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면 아까 위성건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힘들지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미안해요. 공항 가면은 한 손님 기다리는 2시간 반 이렇게 기다리고 하루 그 수입이 개인 택시가 뭐 2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뭐 더 어떻게 이렇게 그렇다고 뭐 손님 어디서 데려올 수도 없고 하루 빨리 이게 기도하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빨리 좀 지나가서 이게 위기가 아니라 관광 같으면은 우리가 좀 지연이다, 연기다, 좋아질 것 같았고 그럼에도 또 참 위대한 도민인 게 굉장히 그 웃고 활력 있습니다. 욕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라는 게 우리 제주도가 굉장히 풍성한 곳이다. 그런 곳에서는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이 극복하는 힘이 또 새로운 동력이 돼서 제주에 또 새로운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것도 생겼고요. 네. 네. 오영훈 당선인께서는 어떤 어려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이제 제한됐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SNS를 비롯해서 좀 축소가 됐다라는 점이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이제 많이 나다니지 않으시기 때문에 직접 만나기 어려웠죠. 물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뭐 거리 인사라든가 또 다른 방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점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도민들이 갖고 있는 순오름 정신이 다시 한번 또 발휘되는 현장을 계속 확인하게 됐습니다. 즉 그 관광객이 줄어서 식당이나 이제 공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 도민들 스스로는 저희 도민들끼리 식당에도 가주고 이렇게 또 물건도 사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오름 정신이야말로 21세기에 필요한 연대와 협력이라는 이런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해 준 선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웠던 점은 저는 선거가 이제 정책 선거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특히 TV 방송 토론 같은 경우에 정책 선거 중심이 되지 않고 자꾸 이제 어떤 비방이나 또 다른 정책과 별개의 내용에 대해서 주로 시간이 할애되는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룰을 좀 새롭게 하든지 좀 개선돼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송재호 당선인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잘 사주시더라고요, 우리 도민들이. 또 뭐 이렇게 가면 그 뭐 자기도 같은 데가 앞에 가면 오징어 말리고 뭐 한치 이러잖아요. 그것도 하나 먹어보라 그러고 오일장 가면 또 이것도 먹어보라 그러고. 참 인심이 참 그리고 여야 가릴 거 없이 격려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 정치 초보자가 보기에는 누가 저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잘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 제주도민들의 굉장한 그 이게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절대 싫어도 격려하지 그 뭐 반대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추억에 남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 오영훈 당선인께서는 어쨌든 많은 분들과 함께 할 때 또 지지자분들과 또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새로운 그 에너지를 이제 확인할 때였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이제 해보게 돼서 이렇게 3명의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아봉에 또 그 인사를 나가고 또 이제 각종 선거 캠프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함께 하면서 선거운동원들과 어울리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함께 공유하는 이런 모습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런 좋은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 유성군 당선인께서는요 가장 기억나는 일. 저녁 이제 활동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캠프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분이 이제 가방을 하나 이렇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이제 파란색 운동화를 이렇게 네 판가 한 운동화를 이렇게 사셔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는 순간 너무 이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예, 위원 이거 신고 죽을 힘 다해서 뛰어야 돼. 예, 그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이 당선되어지고 당선되고 나서도 그렇게 뛰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줘 이런 이제 선물을 받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 선거 치르는 동안 여야 후보 간 또 정당 간의 비방 폭로, 뭐 고소 고발전 있었습니다. 이 갈등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오영훈 당선인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재 선거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갈등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각 정당 차원에서 이렇게 새롭게 또 화합과 협치를 위한 그런 자기 역할들을 좀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도당 차원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제 저희 후보들에게 또 문제 제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를 좀 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와 또 경쟁했던 부상일 후보께서는 협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또 냈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에서의 협치 그리고 또 중앙정치 차원에서의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고소고발전이 사실은 상대가 있는 문제여서 유성군 당선인도 자유롭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좋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미래통합당 도당으로부터 두 건의 이제 검찰 고소가 되어진 고발이 되어진 고소가 되어진 고소가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감이 있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어떻든 간에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이렇게 도민 화합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게 이제 고소고발을 취한다든가 그런 화해 메시지를 이렇게 도민들께 보여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제주 사회가 갈등을 봉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이제 진영 논리에 갇혀서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라면 우리 제주도로서는 불행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주시 갑 같은 경우에는 후보 간 비방 가장 좀 뭐 첨예했던 그런 선거구였는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인지도가 굉장히 제가 낮아서 또 한편으로는 비방이 도움된 측면도 있지요. MBC에서 많이 얻어 터졌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뭐 그냥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사람 다치는 것 빼면 전쟁과 게임의 중간이라 그러거든요. 그 전략적 전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으로 사실 이해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무슨 미웠거나 오래된 인연들이 다 있는 분들인데 무슨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겨야 되니까들 또 거기에는 캠프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차원에서 저는 있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서 저도 그렇고 뭐 상대도 그렇고 제주도가 이렇게 뭉치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인데 다 함께 이제 해서 제주라고 하는 또 제주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가 될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경쟁하신 분들이 또 나름대로 다 역량들이 또 풍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일들을 하실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또 협업의 정신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도 또 그렇게 해줄 거라는 또 믿음도 있고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는데요.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5분의 3, 180석 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국토 최남단 선거구인데요. 유성곤 당선인께서 선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저희 당에서 이제 당 초기에 전략을 짤 때 140석이 기준으로 하자라는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건 너무 이제 이렇게 과대포장되어진 거다. 한 130석, 120석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140석 정도를 목표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사실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의석을 주신 거죠. 그 의석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잘한 것,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신뢰가 결국은 앞으로 이제 국난도 제대로 극복하고 경제도 활성화시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기대하라는 또한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20대 국회가 사실은 막말 정치였고 대안 없는 반대만 이루어진 국회여서 일하라는 국회였는데 실제 막말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떨어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말과 이제 대안 없는 이제 반대에 대해서 준엄하게 좀 심판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저희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스스로 반성하고 환골탈퇴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부족함에 대한 반사이익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막말하지 않고 실질적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어라. 이런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당선인께 여쭤보죠. 일부 논객들은 법여권, 네. 뭐 180석 이런 예언들은 좀 나왔었는데 네네네. 민주당 독자적으로 뭐 이 비례정당 의선까지 포함해서 네네. 180석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희들도 못했고 저도 못했고요. 예. 어쨌든 뭐 이 부분까지 예측했던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여권 쪽에서는 물론 선거가 이제 막판에 다다르게 되면서 선거 의석수를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글쎄 무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석수라고 봐지고 그리고 그 180석이 주는 의미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절대 권력에 가까운 이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절대 권력에 가까운 의석수를 준 것입니다. 물론 이 의석수가 주는 의미가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우리 여권에게 이제 응원하는 또 성원을 보내는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뭐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처리할 수도 있는 여건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여야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모든 법안을 처리하려는 모습과 노력이 비춰지지 않게 되면 다시 저는 국민적 분노에 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180석을 갖고 있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개혁의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선거운동 때문에 뭐 바쁘셨겠지만 송재훈 당선인께서 예측했던 총선 결과하고 180석 전혀 어떻게 뭐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혀 뭐 예측을 아마 거의 못하지 않았을까 누구도 또 모든 예측치를 상회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잘했다고 해서 주는 표보다 야 이건 아주 명령에 가까운 준엄한 책무를 주시는 표다. 그럼 이제 그만큼 이제 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두려운 거는 일단 경제로 우선 이야기하면 우리가 3만 달러, 5천만 이게 전 세계 7나라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 경제가 굉장히 거함이란 뜻입니다. 큰 함대인데 이 함대를 조금 이렇게 올리는 게 쉽지 않은. 전 세계가 다음 내년도에 한 마이너스 5에서 6% 정도, 마이너스 6% 성장률이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0% 정도 수준이 지금 있는데 국민들의 기대는 그보다 더 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메꿀고 이거를 해나갈 것이냐. 쉽지 않은 과제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의회 경험이 없어서 그러나 이제 국정 경험을 살려서 보면 좀 정직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정치가 필요하겠다. 어려운 것은 또 정말로 국민 여러분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더 도와주시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기다려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차근차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또 제주도도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 두 분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국난 극복이라는 표현처럼 극복해서 새로운 희망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양당 구조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선거 전에 분명히 선거법 이런 비례위성 정당이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선거가 끝나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요. 오영훈 당선인부터 한번 의견 들어보죠. 이 선거법 재개정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국회에서 우리가 선거법을 논의할 때 방향은 연동형 비례제의 방향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의 전제는 협치를 할 수 있는 정당 정치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수 정당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저는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이제 만들면서 이 선거법의 개정의 취지를 깨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180석의 확보라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당내에서는 평가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당 정치의 발전과
다당제의 발전에 다시 또 어려운 상황으로 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다당제의 틀을 만들고 협치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섣부른 예측으로는 굳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5분의 3이라는 그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굳이 선거법 재개정 문제를 먼저 논의해서 하겠느냐. 더불어민주당한테 이제 유리한 구조가 이미 돼 있는데 그런 예상들도 있더라고요.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이번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 때 저희는 이제 7석 정도를 저희 당의 후보를 공천을 했고요. 실제 지금 선거 구조 안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의석수 정도가 이제 비례로 사실 연동형 비례가 지금처럼 기형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7석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비례성을 강화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 당은 보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전 주도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당 지도부들께서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관련되어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하지 않죠. 어떻든 간에 지금의 구조는 기형적인 거죠. 이 기형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는 사실은 이렇게 왜 기형적이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있지만 저희들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법안을 꼼꼼히 정리하지 못하고 봐왔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법안 개정은 아마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거법 재개정하는 부분, 예, 송재우 당선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당제도 좋고 또 다당제를 선거로만 하면 좀 그러니 비례대표 형태를 많이 빌어서 전문가도 충원하고 이런 훨씬 이 제도적으로는 훌륭한데 이게 한국의 정치 풍토에 맞느냐는 부분은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니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이 미리 질서를 어긴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책임 정치의 측면을 굉장히 우리 국민은 강조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일단 좀 강하게 둘이 붙고 이긴 쪽에 좀 몰아주고 또 아니면 심판하고 이런 쪽의 정치적인 그 성향이 국민이 강하면 저는 그런 국민의 뜻을 또 따르는 방향으로 정치가 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꼭 다당해서 협치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이게 우리 한국적 풍토에서는 이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민주적 질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론적으로 아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그 국회가 열리면 이거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해서 토론들도 많이 할 것 같고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야죠. 선거법 개정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저렇게 지금의 되든. 형태로는 유지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 합의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소극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그 예상은 그렇지 않-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놓고 외신들은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을 잘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위성곤 당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 예. 예, 뭐 제주도도 지금 이제 준비 중입니다만은 정부 차원의 이 재난지원금 문제 어떻게 하면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경안을 지금 이제 국회로 이렇게 송부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7조 6천억을 70% 이제 소득 70% 하위 국민에게만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100%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총선 결과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 국민에게 일시에 즉시 지불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또 보고 경제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관련되어진 일들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제주도가 만지작만거리고 사실은 다른 뭐 경기도나 전주시나 다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이 선거 때까지 계속 미뤄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 대구시 사례를 보면 대구시는 간호사들이라든가 이분들에게
지불해야 될 인건비마저도 지금 지불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저는 이런 이렇게 지방 정부가 이렇게 당장 이렇게 도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선제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요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우선 우리 당과 정부는 5월 중에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4월 중에 원포인트 추경 처리 방침을 세워서 야당 측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에 거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재부나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얘기를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부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야가 합의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5월 중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지방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과 국가가 주는 재난지원금 지금 8대2 비율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자치도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루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국회 차원의 또 정부 차원의 결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주도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재호 당선인의 그 재난지원금 문제,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네, 문제. 뭐 두 분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20대 국회에서 4월에 이제 추경하고 5월 초에 기본소득 개념으로 13조 해서 이제 지급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당장 생계 생존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한 번 오고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수시로 반복됐기 때문에 이게 재난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정책 결정이 확대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 예산을 우리가 준비하든 기본소득에 대한 예산을 늘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본소득 자체가 정부의 이제 주요 정책으로 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이겨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21대 국회의 굉장히 중점적 과제가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네. 20대 국회 4월 이제 임시국회 마무리하면 거의 끝나는 상황인데요.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뭐 식물국회, 동물국회,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일한 게 없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21대 국회,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21대 제대로 진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포부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재호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일단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또 많은 경험과 인맥과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좀 지역적으로 해석하면 지역의 민생 문제 해결입니다. 민생이 해결되면 지역을 떠나지 않을 테고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배우고 자라고 일자리 얻어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경조사도 좀 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인위적으로 일자리 없어서 어디 뭐 서울 가고 이러면 되겠느냐. 결국 지역 민생 문제고 이거는 강원도든 뭐 제주도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다 비슷하니까 이 부분을 좀 천착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풀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20대 국회 일 제일 안 하는 국회였고 또한 법안 처리율이 제일 낮았던 국회였고 20번에 가까운 국회 보이콧가 있었던 국회였습니다. 뭐 저는 이제 거기서 300명 중에 1등을 법률 소비자 연맹으로부터 1등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일하는 국회의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들이 지금 이제 많이 저희 당에서 제출을 해놨습니다. 이제 상임위를 상세로 하는 법안 그리고 법안 소위를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들이 이렇게 지금 발의돼 있는데요. 이제 그런 법안 처리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임위가 회기 중에는 반드시 열리게 하고 또 그 상임위 안에서
법안 소위를 이렇게 소위위원장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법률을 심의하게 하고 또한 그 국민의 이제 청원권을 이제 좀 더 강화시켜줘서 그 청원들도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게끔 하는 법안 처리를 20대 국회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놓고 21대 국회는 이제 그런 새로운 기준 틀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관련되어진 법안 중에 회의 출석률이 뭐 90% 미만인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세비도 삭감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에 맡겼더니 잘 안 되니까 이제 강제성을 부여하는데 뭐 이런 형태는 우리 국회만 채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의 많은 국회들이 지금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려면 그런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은 4년 전인 20대 국회의원 선거 끝날 때도 사실은 여야가 일하는 국회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을 것 같아요. 21대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19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 뭐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과 지금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은 저는 뭐 천지 차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180석이라는 의미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인 상황에서 180석의 의미는 일할 수밖에 없는 국회이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면 모든 상임위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 소위가 가동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 구조가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럼 관련 법률을 우리가 처리를 하든 처리를 하지 않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게 되면 회의를 다 열어야 되는 것이죠. 회의를 안 열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에 대한 걱정은 저는 안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일하는 국회가 되었을 때 어떠한 정책을 또 어떠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냐에 따른 문제, 즉 개혁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앞으로 사회적 의제가 되고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 이제 왜 국회가 이제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되어지면 법안 처리가 안 되어지냐면 법안 안건 상정은 여야 간사 간에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를 하게끔 제도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작든 많든 안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의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는데 이런 이제 이념적이거나 아니면 정책적 쟁점이 되어지는 법안 처리를 발목 잡아서 실제 전혀 뭐 이념적이지 않거나 민생 현장에 있는 법안들을 다 논의를 안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회라는 것이 정당 간 합의가 가장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 법안이 자동적으로 계류하게끔 하고 그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개선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적인데 제가 위원장을 할 때 우리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거는 반대하는 분이 없는 겁니다. 이건 지역이 잘 살자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9월에 해가지고 2월에 통과가 됐는데요. 6개월 걸렸어요. 근데 무지무지 빨리 된 겁니다. 20대 국회. 근데 딱 상임위 한 번, 법사위 한 번, 본회의 한 번. 이렇게 해서 아주 그러니까 그렇게 상임위도 안 열렸고 그렇게 법사위도 못 열린다는 뜻이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이 장치를 개선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주 지역 주요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선에서 쟁점이 됐던 것 중에 이제 제주 4.3 현안인데요.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하셨는데요. 네네. 선거는 끝났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혹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중앙당 공약에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내용을 넣었다라는 점. 뭐 이 부분은 저는 뭐 가시적으로 4.3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그 표현 안에 저는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4월 임시회에서의 합의 처리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응답해줘야 된다, 화답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 20대 국회에서 못하면 예. 천성이 이제 21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1대 국회 넘어가서도 사실은 하루라도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될 법안인데요. 어떤 계획입니까? 예, 20대 국회 처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21대 국회가 되어지면 다시 이제 관련되어 있어서 여야 간에 협의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법안을 처리 여부를 시도를 하고 또한 다시 한번 도민들께 이 처리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안 되어진 합의가 안 되어진다라면 저는 저희가 좀 책임성 있게 저는 처리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당 지도부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송재호 당선인께서도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저는 뭐 조심스럽게 낙관합니다. 우선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요. 대통령께서 일단 뭐 국민, 도민 그렇게 두 번씩이나 제주도에 오셔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국회도 사실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저쪽 미통당도 뭐 반대는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이 재원의 문제가 따를 수 있는데 이것도 시행령에서 하는 거지 특별법에 다 그 내용을 다 담는 건 특별법은 근거를 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 방식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하면 국가 재정을 이렇게 큰 부담 안 주면서도 있기 때문에 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좋겠고 혹이 안 되더라도 21대 국회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또 처리가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도 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총선 결과를 놓고 4.3 관련 단체에서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전체 국회의석 300개 가운데 이제 180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탓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일부 도민들이 혹시 뭐 21대 국회가 이제 조만간 출범하게 되면 올 연내에도 4.3 특별법 그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거 아닌가 이런 예상을 뭐 하는 도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안의 처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 같지만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법안 심의를 하게 되어지고요.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한쪽 당에서 교섭단체인 한쪽 측에서 이거를 법안 상정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이라는 다른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정치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설득 노력이 중요하겠죠.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어떻든 간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반대한다는 이제 뉘앙스의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검찰 고발까지 했으니 반대를 안 하는 거다 그러면 반대를 안 하면 우리가 상정하면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따라와 주면 법안 처리가 되어지는데 실제 그걸 합의를 안 해주면 그건 사실상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되어진 정당 간의 협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고요. 추진하고 그것이 이제 명분이 쌓이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패스트트랙으로 갈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그냥 우리가 필요하다고 아무 때고 그걸 해버리면 전국은 꼬이게 되어지고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잘 판단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봐지고요. 아까 이제 송재호 당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서 좀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구체적 노력들을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영훈 당선인께 여쭤보죠. 이게 20대 국회 끝나면은
그 발의했던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뭐 어느 분이 4.3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가요? 그거하고 21대 그 아니, 4.3특별법 개정안 특별법 처리 계획 그러니까 20대 말씀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네. 그것은 이제 배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과 군사재판의 무효와 뭐 핵심 조항이 이제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통과되더라도 또 사담특별법이 또 완전하게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된 또 개정의 내용이 또 필요하게 되고 또 이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죠. 이제 그 친인척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호적 제도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것은 계속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맡아서 특별법 개정안을 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각 당선인들이 생각하는 특별법에 보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또 좀 더 고민하고 그걸 또 스스로 대표 발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연계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5년째 갈등 빚고 있는 예. 제주 제2공항 문제, 사실은 도민들이 새로 그 당선된 분들께 좀 조속한 어떤 해결 기대가 많은데요. 예. 예, 제2공항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내로 좀 결론을 내리고 도민사회가 이 갈등에서 좀 벗어나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진행 평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의회에서 갈등 해소 특위를 만들어서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 의견 수렴들이 이제 되어지고 나면 당과 정부와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제 협의들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우 당선인께서는 제2공항 문제 어떻게 그 풀어가야 됩니까?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역사가 있는 거죠. 어느 날 무슨 제2공항이 나와서 도민 갈등하고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거 알고 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논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공항이 필요하다. 기존 공항을 연계 확장할 거냐, 새로운 공항을 만들 거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정석 공장을 활용할 거냐. 늘 그러다가 이제 지점에 왔는데 어느 날 이제 제2공항을 성산지구에 이제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사실은 절차적 정당성에 동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공항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어느 날 그냥 봤더니 그렇게 했더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충분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저는 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기술적으로 연계 확장이 안 되고 환경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공항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걸 좀 반대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사실이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이게 정당하게 대답을 못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소하고 되면 저는 뭐 추진하는데 다만 이제 국토부라는 곳은 이제 쭉쭉쭉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걸 도민의 의견이 좀 그러니 이걸 좌측으로 한 30도쯤 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정부 정책은 일종의 정책 재량이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쭉 뭐 국토부가 가는 거는 가는 대로 우리가 하되 그걸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갈등 해소 특위 또 우리 또 국회의원의 노력 이래서 이거를 가도록 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은 차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늘 최선이야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을 해서 저는 아까 위 의원 한 대로 이걸 조기에 마무리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영훈 당선인께서 생각하는 제2공항 갈등 해법 말씀해 주시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큰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의 제2공항 입지가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한 그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민적 합의를 이루는 부분도 이제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도의회가 또 어떤 대안을 또 제시를 할지 내놓을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받아안고 결과적으로는 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즉 도민의 의견을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시하게 되면 정책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서 한다는 게 당정협의회 입장이기 때문에 도의회 관련 의견들을 도지사가 또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5월 말 6월이 되게 되면 마무리가 될 시점이고 그런 과정에서 고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법적 절차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또 고시 자체가 늦어지게 되면 논의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제가 좀 보완적으로 국토부가 고시를 좀 늦춘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려고 사실 했었는데 그 선거 후로 하자는 것도 그만큼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거를 당정 합의의 그 결과기도 하고 그걸 이제 존중한다는 뜻이고요. 또 혹여 이게 공항이 성산에 없으면 그 이게 다른 식으로 결론이 나면 좀 상실감이 있지 않냐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새로운 발전의 거점이라는 게 늘 있는 거거든요. 꼭 그게 공항만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안적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말도 이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 위성근 의원께서 그 성산 표순 지역에서 이렇게 표가 덜 나왔더라고요. 왜 우리 민주당이 무슨 공항을 마치 거기 반대하는 것처럼 해서 그랬나 하는 사실 아닌 사실 염려를 해서 그런 공항이 없으면 땅값도 내려가고 그럼 발전에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에 있을 수 있겠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 그거는 여러 가지 사실은 이 균형 발전이 그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적 검토도 같이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혹여 어떤 결정이 내리더라도 그런 거를 제가 보완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절차 과정이 이제 고시를 하려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환경부로부터 이제 통과가 돼야 되죠. 환경부가 전략 영향 평가가 이제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뭐 이거는 이제 사업은 좌초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략 환경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영향 평가와 그리고 다시 이제 지역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항공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이 되어지면 이제 기본계획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항공정책 심의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론이 나지면 고시를 해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의 의견을 듣는 절차 안에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항 제2공항과 관련되어서 저는 저희 지역에서 이제 강정 마을이 어떻게 정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파하는지를 늘 지난 10년 이상을 봐왔기 때문에 저것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잘 설득하고 잘 이해를 구하고 하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구별로 지역구별로 성격이 다른 그런 현안들이 있을 건데요. 제주시 갑 그 현안 중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뭐 사안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때마다 가장 시급할 때마다 곤란스러운데 다 시급해서 네. 그래서 농아가 소득 보장, 농축산화가 소득 보장하고 경쟁력 확보해서 가격 잘 받게 하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제주시 갑에서는 우선 제1호 현안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 교통, 녹지 다 사실은 충분치 않지 않습니까? 그거 기본적인 그 시민 생활 품격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원도심도 비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런 세 가지 축으로 지역 현안은 추진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예. 을 선거구는 가장 시급한 현안 뭐 있습니까?
어쨌든 뭐 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니까 1차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익형식불제가 도입이 되고 뭐 당근, 월동무에 대한 재보험 품목이 지정이 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이뤘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떤 농작물 재배하더라도 농민들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준의 가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문제. 저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인데요. 농안법의 개정인데 이 계약 재배 비율을 높이는 게 저는 답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계약 재배율이 30% 좀 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농안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가 수준을 높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단가 수준을 지금 경영비의 단가에서 생산비 단가로 점차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돼서 또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농안법 개정을 통해서 농가 소득 보장에 우선적으로 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서귀포 시는 제주도의 면적이 절반이어서 예. 현안이 2배가 되겠습니다. 예, 가장 시급한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두 분보다 제가 더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종 개발이 이루어졌죠. 제주는 이제 서귀포는 영어교육 도시가 있고 예대 휴양용 주거단지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타운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죠. 영어교육 도시도 지금 이제 일부 이게 진행되다 중간에 좀 멈춰 있는 상태고 뭐 신화역사공원도 그렇고 이 이제 개발되어진 것들을 어떻게 이제 활성화를 시켜내느냐가 이제 과제로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예대 휴양용 주거단지와 헬스케어 타운은 실제 지금 이게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빨리 재판을 빨리 끝내고 이거를 활성화시켜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헬스케어 타운에는 저는 이제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그곳에 유치를 해서 새로운 산업의 이제 근거지로 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논쟁이 뜨거웠던 곳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의 이익이 지역의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뭐 우리 지역도 이제 주차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서귀포는 임대주택을 영구 임대주택을 지금 한 300세대 정도밖에 없어서 저소득층이 갈 수 있는 이렇게 아파트들이 없는데 이런 임대주택들을 좀 늘려내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이 갈 수 있는 집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한 1억 한 5천 하던 집이 지금 한 3억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집을 구매할 수는 없고 이분들에게 공공용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저는 이제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기간에 각종 그 정책 공약들 쏟아졌는데요. 상대 후보들 그 정책 공약 가운데 혹시 이 정도 내용은 내가 좀 한번 수용할 만하다. 오영훈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부상일 후보께서 얘기했던 공약 중에 뭐 1차 산업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농어민 수당 확대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식불제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익형식불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익형식불제 내에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면적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한 문제에 대한 접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위성군 당선인께서는요. 예, 그 여성 농업인에게 이제 그 출산 수당을 이렇게 지불을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출산 휴가 수당을 이렇게 지불하자라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 정책은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저걸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미래통합당에서 이걸 준비했지 생각했는데요. 그 공약은 참 좋았고 그 공약은 구체적으로 좀 실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송재호 당선인
어떤 게 저도 있습니까? 우리 장성철 후보께서 한 국가식품산업단지, 예, 그건 뭐 저도 그냥 장성철 후보께서 했지만 그걸 꼭 채택 해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박희수 후보께서 한 분할 방식이 아니더라도 국가 배상 채권을 통해서 4.3의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 그것도 아주 유념하게 한번 제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네. 대담 진행하다 보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그 의정 활동 계획 포함해서 마무리 인사 말씀 1분씩 정도 해주시죠. 저 송재호 당선인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제주도의 명운은 제주도민이 결정하는 거지요. 뭐 아무리 좋은 거든 뭐든 제주도가 하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도민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나라가 정말 이런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고 있구나. 이런 게 좋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 정치의 나라 함께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영훈 당선인 말씀해 주시죠. 네, 제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가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내는 대한민국의 진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성공 당선인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관광 위주의 산업 정책이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우리 모두 확인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새로운 산업 구조를 형성하고 신성장 동력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학교의 약학대학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제약과 바이오의 메카로 제주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도네시아라든가 그쪽에 있는 좋은 약학 인력들을 이쪽에 오게 하고 그래서 제약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런 노력들이 우리 제주의 경제 체질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거의 힘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선인들이 보답하는 길은 정책과 공약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투표는 끝났지만 세상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